안녕하세요. 세계 증시 현황과 글로벌 경제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 유선경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초반 약세를 딛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포르투갈, 그리스의 신용 등급 강등과 지표 부진 등의 악재를 딛고 상승한 것인 만큼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네, 장윤정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요, 경제지표 부진과 유럽의 재정 위기라는 이단 악재를 딛고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네, 마감된 지수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입니다. 오늘 0.67% 오르면서 12,279선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스닥 지수인데요. 0.96% 올랐습니다. 2,756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S&P 지수입니다. 0.71%가 오른 1,30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개장 전에 발표된 이 주택가격지수가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20개의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을 종합한 지난 1월 주택가격지수가요. 140.86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네, 또 개장 후에 발표된 컨퍼런스 지수가요. 3월 컨퍼런스 지수가 나왔는데요. 네, 3개월 중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63.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원인은요. 유가와 식품 가격 상승이 원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요, 국내의 저조한 지표 외에도 국제적인 그런 악재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네, 국제신용평가사죠, S&P가요, 포르투갈과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에는 좀 부담을 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같은 악재가 모두 시장의 예상 범위에 해당된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영향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오히려 전문가들은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이 3월의 미국 고용 동향과 ISM 제조업 지수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때문에 오늘 시장은요, 노출된 악재보다 기업 개개의 그런 호재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하루였는데요. 이날은 석유화학과 기술, 통신주가 상승을 또 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 활동 확대에 따라서요, 헬리버튼이 2.3% 올랐고 또 쉐브론도 1.25%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눈여겨볼 것은요, 이 홈디포의 가격 상승인데요. 2.86% 올랐습니다. 네, 홈디포가 자사주를 매입하기 위해서 10억 달러의 채권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탠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장윤정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네, 어제 증시는 노출된 악재보다 개별 종목의 호재를 통해 상승세를 이어간 모습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한상춘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장에 대해서 평가부터 해주시죠. 어제는 사실 굵직굵직한 악재들이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유럽의 그 재정위기 지속됐고, 그리고 미국의 그 지표 중에서는 그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주택 가격 지수 모두가 이제 경기와 관련된 문제고 또 위기 극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이 큰 악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 이런 그 배경에 있어서는 역시 그 소비자 신뢰 지수의 그 3개월 연속 최저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요. 예. 최근에 미국의 4분기 성장률이 잠재성들을 웃돌고 그다음에 그에 비해 발표됐던 그 단기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옴에 따라서 일부에서는 그 인플레 우려와 함께 조기 그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짓누른 상태이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3개월 만에 낮게 나온 그 자체는 위험상 보기에는 악재처럼 보이지만 네. 그러나 경기의 그 과열 정도에 이렇게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를 이렇게 완화시켜서 조기 출구 전략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호재를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장세에서 보면은 3대 지수가 모두 올라간 가운데 역시 관심이 되고 있는 기술업종의 그 주가 상승폭이 이례적으로 컸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외형상 그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거 나온 것으로 이렇게 봐서 이걸 해석하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 4분기에는 제스민 혁명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대진 사태에 따라서 누구든
경기와 관련된, 소비와 관련된, 그래서 다우라든가 S&P 지수에 편입된 이런 그 경기와 관련된 업종은 그렇게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여기에 그 피해갈 거라고 보이는 이런 그 나스닥에 관련된 기술적 업종 같은 경우에는 1, 4분기의 기업들의 실적이 결국 이런 제스민 혁명이라든가 일본 대지 같은 특수한 요인을 이렇게 제외하고 네. 기업들의 실적의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가장 그 본질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다음 달부터 발표되는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그중에서도 기술제 실적 발표가 그렇게 예상보다는 밑돌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그 개별 업종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특히 기술 업종에 대한 실적의 기대감이 사실 오늘 그 주가를 끌어올린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경기적 측면에서 누누이 말씀드려 옵니다는 민간 자발적인 그 경제 성장 기반의 가장 그 고리고 또 그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고용과 관련된 지표. 네. 그리고 제스민 혁명과 일본 대진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도 과거와 달리 이렇게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제조업 비중 이런 것이 이번 그 주말에 발표되는데요. 이번 주말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그동안 악재에 따른 우려 이런 부분이 말끔히 씻어지느냐 여부냐 이걸 이제 결정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월가의 시장 참여들은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고용 동향, 그 다음에 제조업 동향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되는 또 관심이 이동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실적에 따라서 계속 이어질 수 기업들의 있을지. 실적이 아니고요. 고용 동향. 네. 고용 동향. 아까 얘기했죠. 민간 자발적인 고리를 형성하는데 고용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대진 사태라든가 제스민 혁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로 보이는 것이 제조업 경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 관심이 주목되거나 그리고 네. 기업들의 실적은 다음 달부터 발표되는 1, 4분기 기업들의 실적. 네. 그중에서도 기술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관심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미국 시장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해 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수들은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네, 계속해서 브릭스 마켓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상하이 지수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0.87%가 떨어진 2,9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한동안은 3,000포인트를 또 오르는 그런 모습을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좀 낙폭을 확대하면서 거래를 하락으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네, 특히 다음 달 초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습니다. 네, 반면에 은행주는 예상을 웃도는 실적에 대한 기대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리고 철강주 역시 철강 제품 수요가 향후 증가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더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홍콩 증시 보시겠습니다. 네, 홍콩 인플레이션 우려와 실적 기대감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마감 상황 보시겠습니다. 0.2%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12,000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네, 어제장의 특징주는요. 광대 자동차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더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금리 인상 전망으로 인해서 부동산과 금융주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도 지수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인도 지수입니다. 네, 거래일 기준으로 최근 6일 연속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네, 인도는 0.94%가 오른 19,0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유는요. 국제유가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압력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여기다가 최대 이동통신업체인 바르티 에어텔이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도 전반적으로 크게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러시아 지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하락을 했는데요. 1.29% 떨어졌습니다. 2,0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지수에는 부담을 준 그런 모습이고요. 또한 리비아 사태가 반군의 승리로 이어지면서 최근에 석유주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지수 하락을 도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브라질 지수도 소폭 올랐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쳤는데요. 67,0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특히 오늘은요.
광산개발업체 발레주가 2% 가까이 오르면서 장을 주도를 했고 또 국영 에너지 회사인 페트로브루스가 주가를 또 주도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릭스 마켓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근 들어 외국인들이 속속 국내 증시에 참여하면서 주가가 다시 전고점을 향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 나라인 중국의 차이나머니의 유입을 들어서 향후 한국의 주가를 예측할 때는 이 주가, 즉 차이나머니의 향방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이나머니의 향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부사장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부사장님, 먼저 그 자세한 움직임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요즘 국내 주가가 여러 가지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네. 주가 상승폭이 비교적 크죠. 그래서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느냐에 대한 어떤 기대가 형성되는 것이 최근의 국내 증시의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상당히 당한 일이에요. 역시 이러한 주가 상승을 이끄는 데 있어서는 국내 투자가들이 참고 지표, 즉 레퍼런스 인디케이터로 많이 설정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그동안 꾸준히 유입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순이입세가 10일 연속 시작되고 있어요. 네. 이런 것은 작년 9월 이후에 가장 긴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상으로 상당히 길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금의 원천별로 보면은 유럽 재정위기가 겪고 있는 유럽계 자금은 이렇게 다소 좀 이탈되고 있습니다는 대부분 자금들, 다시 말하면 미 달러계 자금이라든가 엔화계 자금이라든가 차이나머니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이슬람 자금까지 대부분 원천별로 자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종전과 다른 것은 종전인 달러계 자금들이 외국인의 국내 증시 유입세를 주도했습니다는 최근에는 차이나머니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 종전과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또 하나 관심사 중에 일부에서 대진 복구에 따라서 국내에서 엔화 자금이 복구용으로 해서 이탈될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 부담이 되고 환율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엔캐리 자금이라든가 이런 건 청산될 요인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역시 관심이 되고 있는 엔화 자금 같은 경우에도 이 청산될 것이다 하는 우려와 달리 대진 사태 이후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기간도 좀 길어지고 그 다음에 자금도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유럽적의 자금을 제외한 대부분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체로 외국인 자금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비교적 좋은 흐름이 전개되는 것이 최근의 외국인 동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이나머니가 주도하는 것은 주목해 볼 만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많은 양이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대체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차이나머니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국내 채권 투자, 국내 증시의 주식시장에 골고루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채권 시장에서 2007년도에 국내 채권 시장의 차이나머니 자금이 0.2%에 아주 불과했거든요. 거의 안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지난해 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채권 시장에서 차이나머 보증이 한 9.6% 거의 10%에 근접하는 상황이거든요. 많이 불과 들어오군요. 2008년, 2009년, 2010년 3년 만에 국내 채권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거의 10%포인트 정도 뛰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자금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차이나머니의 국내 투자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런 관점에서는 차이나머니의 국내 투자할 때 처음 투자해서 만기 상환 시에 이렇게 상환할 때 그 기간을 이렇게 본다면 평균적으로 한 4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계 자금위에서 두 번째로 국내에 오랫동안 투자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예. 것은 국내의 포트폴리오성 자금보다는 투기성이라든가 일단 그때그때 유출되는 것보다는 한국의 부가가치라든가 고용창출 개선이라든가 해서 국내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에 도움될 수 있는 자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있는 것은 국내 주식 투자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국내 주식 투자에서 차이나머니의 자금 비중 보면 2009년 말 같은 경우에는 한 3.6% 정도 차지했습니다. 사실 중개 경제 발전 단계를 보면 비교적 큰 규모다 생각하는데요. 네. 이러던 것이 국내 증시의 어떤 자금의 시가총량을 볼 때는 1년 만에 1%포인트 정도. 다시 말하면 2010년 말에 4.6%까지 올라간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1년 만에 우리 시가총액을 볼 때는 굉장히 큰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 보면 차이나 머니들과 외국인 자금을 주도하는 이러한 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국내 소위 자본시장, 채권과 증시에서 중국의 위상을 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그런데요. 지난해 12월 이후에 특히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나요? 아무래도 지난해 12월에 중국에서 경제 공작대회라는 게 있었다는 것은 아마 웬만한 경제 식견을 갖고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이때 경제 공작대회에서 중국이 획기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당시에 개인들의 해외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풀어가는 이런 그 조치를 발표했다는 것은 아마 시청자분이 아실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 그런 조치가 났냐면 그때 당시에 중국이 무역수지 흑자가 상당히 컸고 네. 그다음에 무역수지 흑자가 크다 보니까 과다 외환 보유고가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를 그냥 시장상에 그대로 남겨둘 경우에는 무역수자 대규모, 그다음에 외국인 보유 과다 하면 그만큼 중국 내에서 달러 물량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달러 물량이 상당히 많으면 상대적으로 상품이 많은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위안화가 절상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 많은 달러를 위안화 절상 쪽으로 밀어낼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수출 경쟁이 떨어져서 중국의 경기를 둔화시키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많은 달러를 그대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적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이게 매입할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중앙은행은 인민은행 아니겠습니까? 네. 매입할 경우에는 한편에서는 외환 보유가 더 쌓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달러를 사준 만큼 국내 통화가 공급되거든요. 네. 그러면 가뜩이나 중국이 인플레 우려하는 상태에서 유동성이 더 많이 공급하면 지금 1년 동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르는데 그만큼 물가를 잡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들어오는 달러 물량을 밖으로 퍼내면 되겠죠. 네. 그죠? 밖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에 퍼내면 된다고요. 그런 각도에서 개인들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개인들의 해외 투자의 제한 조치를 푸는 것은 그렇게 이례적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결국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다 보니까 개인들의 해외 투자를 이렇게 푸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국 내에 많은 달러 물량이 해외 쪽으로 이렇게 자금이 가는 과정에서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차이나 머니 자금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12월에 경제 공작 대회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그렇습니다. 또 국내에 넘쳐나는 그 달러를 밖으로 보내기 위한 그런 조치 중에 하나였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것이 이제 차이나 머니가 국내 증시에서 이례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배경이 되고 배경이 있다고 됐군요.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요, 이렇게 차이나 머니가 많이 들어오는 데는 우리나라 측의 요인도 없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한국의 사실 해외 시각 같은 거 이런 것은 거의 흐트러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아무리 중국 사정에 의해서 한국의 투자 여건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형성됐다 하더라도 해외 투자하면 그만큼 투자 수익이 나야 차이나 머니든 뭐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자금을 뿜어내는 국가의 요인과 함께 자금을 투자하는 국가들의 요인도 같이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한국에 대한 해외 시각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는 지금 해외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게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한국에 대한 해외 시각을 2006년 하반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본다면 우리가 한국에 대한 해외 시각을 맨 처음에는 글로벌 스위스팟으로 평가했거든요. 유성경 앵커 스위스팟이라는 용어가 뭔지 모르시죠? 네. 우리가 이제 골프를 치다 보면 힘이 작은 사람도 가장 핵심적 부위를 때리면 굉장히 비거리가 많이 나거든요. 네. 또 테니스도 힘이 적은 사람이 라켓을 이렇게 공을 치더라도 가장 핵심적 부위를 때리면 테니스 공이 잘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투자 대상 후보국 중에서 가장 투자 수익에 유망한 국가가 바로 그 스위스팟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한국이 글로벌 스위스팟 평가를 받는 데 이어서 그 이외에는 미스터 선샤인, 그다음에 다이나믹 코리아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차이나 머니의 한국 투자의 어떤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현 정부 들어서 비교적 여러 국가의 균형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는 특히 그 중국과는 친중국 정책을 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정책적으로 차이나 머니가 들어올 수 있는 자금도 이렇게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인적구이라는 강점이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자금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이 지정학적 위험, 북한과의 대치라는 북한이요. 지정학적 위험이거든요. 그러나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통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작 중국 국민들은 이런 요인을 감안해서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금 원천별 달러계 자금이라든가 엔화계 자금이라든가 이슬람 자금이라든가 이렇게 자금에 비해서
그 민감도가 떨어지는 점. 다시 말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컨트롤 여부에 따라서는 지정학적 위험도 충분히 흡수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네. 중국 국민들이 바로 한국을 이렇게 지금 차이나 머니가 이례적으로 많이 들어올 정도로 한국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한국 경제가 매력적인 건 맞고 또 인접국이라는 이유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 그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중국의 특징적인 이유도 이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하나 네네. 여쭤봐도 될까요? 네, 푸른꿈님의 질문입니다. 펀드 자금 누출이 하루에 2천억이 넘게 누출된다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계속 누출되면 기관의 매수 여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도 된다는데요. 네. 최근에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네. 2050선을 넘은 데 따라서 지금 일부 펀드에서 환매 자금이 나오는 건데요.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펀드 매입본에서 한 2000대 넘어서 3년 전에 정기펀드의 어떤 만기를 설정해서 대부분 다 만기가 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는 이런 한국의 증시가 이후에 불안해서 그 불안한 것을 선제적 조치해서 펀드를 판매한다. 또 한국 증시가 그만큼 미래에 대해서 밝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펀드 자금이 환매한다. 이러는 것보다는 사실 이 펀드의 기간별 이렇게 보고 정시 펀드의 기간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그런 현상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시장에 근본적 문제가 있어서 이 펀드의 그 판매 자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과정만 지나면 사실 펀드의 판매세는 이후에 주가에 대한 상승의 기대로 오히려 펀드의 자금의 유입세는 이렇게 지속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에 판매되면 기관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내다 팔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국내 수급 상황을 보면 역시 외국인 자금이 받쳐준다는 측면 그리고 일부 개인들의 자금이 받쳐진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주가에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900 밑으로 떨어질 만큼 수급 사정이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일부 펀드가 판매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지수가 2000선 이상 올라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고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 측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증시 수급상에서 특별히 문제가 제기돼서 다시 말하면 앞날이 비관적이어서 이렇게 펀드의 판매 물량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HYUNSUKIM님께서요. 댓글 이벤트 3월 31일까지인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3월 31일까지 계속 되니까요. 계속 실시간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파라님 질문이신데요.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곧 지정학적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지 또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중국 투자가들이 자국의 통제력을 이용해서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민감도는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하는 것을 네.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나 북한과 관련된 정권 교체기에서 지정학적 위험은 한국 투자할 때 완전히 유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네. 지정학적 위험은 항상 한국 증시에 투자할 때 이 점은 올해 그 증시를 투자할 때 염두에 될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나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서 종전과 외국인들이 어떤 성향을 보이느냐 하는 각도에서 보면 사실 지난 3년 동안 위기 과정에서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네. 금융위를 사전에 예고하지 못한 책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3대 신용평가기관들이 평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점이 이제 국내 매스컴에서 잘 노출되지 않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 질문해 주신 분이 이렇게 잘 모실 수도 있는데요. 원래 그 투자의 안내판 역할을 하고 있는 3대 신용평가기관들이 가장 제 역할을 해야 네. 금융위 재발이라든가 세계경제 건전한 발전이라든가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위기 과정에서 3대 신용평가기관들도 대대적으로 신용평가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종전과 다른 것은 이런 경제적인 그 지정학적 위험보다는 네. 경제 내부적으로 투자에 따른 위험을 더 가중치를 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한 나라 국가 신용등을 평가할 때는 전반적으로 종전의 기준이었던 거시경제 위험, 산업 위험, 재무 위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시스템적인 내부적인 요인 이런 것을 이제 감안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 신용등 평가할 때
재정 수지라든가 국가 채무 사항을 아주 가중치로 둬서 지금 각국들의 재정이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는 신용등급 조정하는 것도 네. 바로 새로운 평가 방식에 의한 이런 그 조정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 사실 북한과의 대치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긴 하고 또 그것을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긴 합니다는 네. 그러나 3대 신용평가원들이 이 지적적 위험에 대해서 종전과 달리 그 비중이 적은 것은 경제외적인 측면에서의 지적적 위험은 과거보다는 한 나라의 국가 신용도 평가할 때 그 가중치가 상당히 낮아졌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북한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 예를 들어서 천안함 사태라든가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은 것은 바로 새로운 평가 방식에서 지적적 위험에 대한 어떤 가중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나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전보다는 지적점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질문을 주신 분한테 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이 잘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차이나 머니루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요, 일부에서는 윈블던 현상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네. 이 현상은 어떤 것인지 아무래도 이제 설명해 외국인 주시죠. 자금들은 사실 항상 양면성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자금이 잘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사실 그 자체가 상당히 좋고 반기는 일입니다는. 그렇죠. 그러나 주식 투자하지 않은 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때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주식자 자금이 높아질 때 흔히 제기되는 것이 이제 많이 나오는 용어가 윈블든 현상이다. 네. 윈블든 이펙트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요 용어는 영국의 테니스 대회인 테니스. 윈블든 테니스 대회에서 유래됐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윈블든 테니스 대회가 영국 대회이긴 하지만 우승하는 횟수로 보면 자국 선수인 영국 선수보다 외국인들이 우승하는 횟수가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윈블든 효과, 윈블든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국내 증시 유성경 앵커가 주인입니다. 그러면 유성경 앵커의 영향력이 더 높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높은 것은 사실 이것은 윈블든 현상에 비교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들에 외국인 비중이 다시 30%를 웃돌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 비중이 40%가 넘을 때 윈블든 현상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이렇게 우려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시청자분 한번 상기시켜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판칠 경우에는 어떠한 부작용이 우려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이 효과가 좀 적어지는 경쟁적 무력화 현상이라든가 네. 또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살 때는 주로 이게 좀 나쁜 기업보다는 아주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기업일수록 사거든요. 그렇죠. 공기업 같은 것은 이런 기업들을 사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경제 핵심적인 이러한 그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의 주식을 많이 매입할 거는 경영권 넘어간다. 그러면 네. 경영권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한국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는 이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특정 기업을 이름을 얘기할게요. 네. 한국전력 기업의 주식이 외국인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하면 지금 이 전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민 입장에서는 얼마큼 혜택이 되는지 아십니까? 원래 그 사적 비용보다는 지금 그렇죠. 국민들의 공급하는 공공요금이 굉장히 비용이 낮은 상태에서 사실 이렇게 우리 그렇죠. 국민들한테 생활에 편리를 주거든요.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결정한다. 하면 이익 관점에서 결정한다면 한국전력이 제공하는 공공요금의 가격, 그때는 공공요금이라 붙이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겠죠. 가격이 전력 가격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요금이라는 것은 사실 그 세금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부의 보조금에 의해서 낮습니다는 제가 굳이 가격이라 부르는 것은 외국인 섬에 넘어가면 그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다. 그러면 가격이 높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영권을 위협부당하는 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2009년대 외국인들이 자금이 돼서 한 뭐 78조를 벌어가는 과정에서 시청자분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주가를 올려가서 우리 국민들이 노력했는데 외국인들이 가져가?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는 이런 과정에서 국부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한쪽에 그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는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 이런 인부들 현상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항상 외국인이 무조건 좋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내 경제 발전 단계에 맞게 사실 외국에 대한 비중, 그다음 외국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투자가들은 외국인 동향만 참고지표로 하지 말고 우리의 경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반영을 해서 우리 국내 투자가들이 외국인에서 흔들리는 현상을 차단시키는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 참고지표를 설정하는 이래야지 사실 외국인에 따른 윈블던 현상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계 자본의 유입이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을 네, 수 그렇습니다. 있군요. 네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최근 외국인 주도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개미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매수는 장 초반에 하고 차익 실현은 장 후반에 하는 것이 좋다는 결과가 나와서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외국인이 주로 장 후반에 매수를 하는 투자 패턴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강세장에 더 큰 수익을 얻고 싶은 투자자분들은 이 점에 유념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댓글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슬하나님, 푸른곰님, DH7410님, QLENFRL님 등 여러분들 참여해 주셨습니다.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4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